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뭉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시끄럽죠, 그죠? 뉴스, 신문 다 시끄러워. 우리 네. 우리 고객들 전화도 불통나.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구세청에 질의할 게 있어서 예. 구세청 번호가 126번이거든요. 아, 대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통화를 못해서 결국. 그건 대기표가 없나요? 대기표가 있어요. 어. 뭐 5번째, 10번째입니다 하는데 음. 1시간 동안 통화 연결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대기표는 있는데 5번째, 6번째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네. 그 시간 제한이 없구나. 네. 야, 이게 한 번 상담 통화를 할 때, 뭐 3분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없네. 그렇죠.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인사 몇 마디 하면 뭐 훅 가는데.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어지러운 이유가, 네. 날만 새면 바뀌어. 또 많이 바뀌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시간만 지나면 바뀌어, 정책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큰 정책의 줄기는 나중에 이제 입법으로 확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임대인도 그러고 임차인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헷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니토리 TV에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나도 궁금해. 그죠? 예. 일단 이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네. 같이 좀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 엑기스 위주로 우리 뭉치 씨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지난 26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전월세 대책. 네. 타이틀은 기가 막히죠.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월세 한 달치 돌려줘. 즉 집주인 동의 없이 3년 지나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네. 이런 내용이네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으면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불안한 거야. 집주인 동의 없어. 내 동의도 없어. 네.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옛날 것까지 옛날 게까지 내 그 신고를 한다. 이 이야기잖아. 집주인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을 와닿는 거는 예전에는 그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해서 월세 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줬습니다. 근로소득자들한테. 그렇다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못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예. 이제 그게 많이 좀 엄성화됐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부터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도 있고, 그리고 전월세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게 나왔습니다. 즉, 소득 공제 해줄게. 대신에 집주인 동의 없어도 돼. 네가 월세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계좌 이체 증명서만 있어도 우리는 해주겠다.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월세 임대인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만 저도 월세 살잖아. 그죠? 월세 사는데 베스트셀러 그렇죠. 작가는 이제 월세를 예, 사신다. 베스트셀러 꼰대가 월세를 사는데 이 월세 사는 입장에서 보면 신경이 많이 써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자, 세액 공제 받고 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 좋은데 과거 3년치까지도 일시에 신고할 수도 있어. 그죠? 일시에 신고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동시에. 이게 집주인한테 좀 미안한 일은 아닌가. 그래요? 그런 불편함이 정서적으로 있거든. 물론,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월세 이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왜? 우리 할머니가 월세 올리지 않습니다. 전세도 올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네.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선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그렇잖아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가 마찬가지고 왜 불편한 게 아니다. 불편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게 우리가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기 부모나 형제 친척들이 또 반대의 임대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노후가 되면 임대소득도 우리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런 관점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네네네.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나누는 이런 그 정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부 발표 나고 26일에 발표 이후에 어저께 또 3월 5일 날에 또
기획재정부에서 또 보완 수정을 했어요. 예. 너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최근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아, 월세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게 한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임대하시는 분들도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는 모를 때 발생되는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찝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으면 그렇죠. 합니다. 사실은 세금이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너무 그 민감한 것 같아요. 세금이 왜 민감하냐 보니까 특히 세금에 대해서 무슨 그 TV 프로에 그런 거 있죠. 뭐 탈루한 탈루한 사람들 세금을 크게 네네. 탈루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그 그렇죠. 무슨 프로가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엄청난 것 같대 세금이 네. 그런 좀 우리가 또 세금 제도에 대해서 요즘 급격하게 많이 이슈화시키고 정부가 가난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오랫동안 학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아까 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세입자 입장에서 아까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있죠. 네. 이것부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까지 그 월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네, 근로소득자. 즉, 월세 지급액에 여기 나와 있죠. 60%까지 60%.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서 한도에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월세를 100만 원 있다. 100만 네네. 원이다. 예를 네네. 들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네. 1,200만 원에 60% 6, 1은 6, 6, 20, 600만 원. 720만 원. 720만 원인데 한도가 500만 원이었다. 그래서 계산하면 그렇죠. 72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까지였던 것이 네. 현재까지였고.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줄여주고 장려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그리고 워낙 전세가격이 많이 높으니까 이제 월세를 유도해서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혜택을 준 겁니다. 저 급여액을 5천에서 7천원 올렸어요. 아, 더 많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또 과거에 비하면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즉, 그 절대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에 내는 금액의 10%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 네. 10%를 돌려주고 이게 이 세액 공제로 근로소득이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뀐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또 연금 저축 부분도 그렇게 바뀌고 바뀐 것들이 몇 개 있죠, 그죠?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 월세 부분도 네. 세액 공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500만 원 한도였던 걸 750만 원까지. 아, 네. 그것도 더 늘어났다. 그렇죠. 야, 요것만 딱 보면 세입자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늘어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임대를 하는 사람,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한쪽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해다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을 한테는 혜택이 좀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데 또 그 특이한 부분 아까 꼰대 씨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주인 동의 없이 영수증 영수증만 있으면 영수증이라는 거는 그 뭐 계좌 이체 확인서라든지 그런 부분 되시겠죠. 그것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야. 그리고 3년치를 소급해서 가능하다.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네. 보면 이게 마치 파파로치야, 파파로치. 그렇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집주인하고는 파파라치. 협의를 봤는데 야 소득공제 혜택 그거 하지 마. 대신에 내가 월세 이렇게 줄 테니까 신고하지 마. 나도 소득 모술되면 안 좋아. 그렇게 신고를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월세를 준 거죠. 근데 1년 사다가 그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그 집주인한테 월세 냈던 거를 신고 때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3년치에 대해서 소급 조기할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파파라치의 정서를 가진다는 게 서로 얼마나 불편하냐고. 이게 막장 드라마의 그런 갈등도 아니고 네. 이게 불편한. 자 오늘 그런 불편함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극국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주는 주인들은 이제 이제 깝깝한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팩트를 알자 이거죠. 팩트를. 그렇지. 네.
다 내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그 세금을 내게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월세 수입이 있다. 임대 소득자 입장에서 네네.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 우리 할머니가 월세 수입 있잖아요. 내가 월세 내니까. 네. 그럼 그 월세 낸다고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됩니까? 월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 이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죠. 2주택 이상자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집이 두 동일합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어야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네. 집 한 채만 있으면 안 되네. 그렇죠.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죠. 즉 이런 분들인 거죠. 내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집은 이제 월세를 주는 거죠. 월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데 전세로 살고 있다. 이런 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 많아, 않습니까? 많아. 이런 분들은 1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신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그 1주택자라도 기준 시가가 9억 이상이다. 즉 기준 시가가 9억 이상이면 세법에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부자 가세를 하겠다. 그렇죠. 일종의. 1주택자라도 돈 많은 놈들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거는 네. 제가 이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으시다. 즉 대부분 1주택자라도 9억 이상 고가주택은 서울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에 1주택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상당 강남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동안 어쨌든 요즘 많이 집값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기간을 네. 길게 놓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좀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 시가가 9억 이상이 돼버리는 아파트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가가 아니에요. 기준 시가.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개별 주택 가격으로 매년 새로 고시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준 시가가 일반 우리가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낮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낮아요. 시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요. 요즘은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집이 두 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 한 채만 가지고 내 거 전세 주고 내가 다른 데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네. 내가 임대임도 되면서 동시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네. 다만 이제 집이 한 채이지만 그것이 기준시가 거래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네. 기준으로 9억 이상이 되면 그것은 1주택이라도 세금을 네네. 받는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자, 그렇다면 집이 두 채다. 네. 이것도 좀 많이 애매할 것 애매하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와이프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집이 하나씩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거는 1가구 기준이에요. 1가구 주택수를 합산해서 그게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즉 본인 한 개, 배우자 한 개 가져 있다. 그러면 이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하. 즉 중요한 거는 이 주택에 산정할 때 1가구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것만 상정이 돼요. 아하. 즉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그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부모님은 동거를 하고 있고 자기 집은 이제 월세를 주고 예, 나는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또 다주택자야. 예, 1주택 이상자 있으신 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고에서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구인 거고 그리고 아버님 거랑 주택수 같이 산정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은 가구와 가족은 다르다.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에요. 가족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이다. 1가구는 이제 본인과 배우자만 합산하는 겁니다. 즉 자식이라든지 부모의 그 주택 수준으로 산정 안 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것만 고민하시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고객 가운데서 이런 분이 있어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네네. 이제 최근에 정려를 마쳤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들 명의, 원래 아버지 명의였다가 네. 아들 명의로 최근에 정려를 마쳤고, 그 아들 명의 주택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그렇죠. 그분은 그런 경우는 되게 잘하신 거죠. 그렇죠. 이주택자가 아니다, 그죠? 정리를 안 했으면 이주택자가 됐을 건데 예. 그 주택을 자녀한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1주택자 된 그렇지. 거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자기들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아주 나이스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게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 소유 주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를 네. 들면 두 사람이 집을 하나 공동으로 샀어. 특히 이제 공동 명의 부부들은 공동 명의들이 많죠.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을 좀 절세하기 위함인데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이제 구간별로 차익이 많이 생기면은 이제 누진가세 되는 구조입니다. 예. 즉 예. 쉽게 말하면 많이 벌면은 많이 내는 구조인데 그게 작게 벌면 작게 늘수록 그 쪼갤수록 좀 쪼갤수록 표현이 좀 그런가요? 나눌수록 명의를 분산할수록 세금을 작게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정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제 배우자랑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공동 명의 중에서 만약에 지분이 5대5다. 5대5다. 네. 예를 그러면 들면, 2주택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도 1주택, 배우자도 1주택으로 반영한다 이거죠. 즉 공동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을 1주택으로 봅니다. 즉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대 3으로 가져갔다 지분을. 그러면 70인 사람이 그냥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 사람은 1주택이 아니다. 그렇죠.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5대5로 가져갔다. 아, 5대5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이다. 각각 1주택을 본다 이거죠.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랑 5대5로 명의를 나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주택이 되는 거죠. 야, 그거 대단히 중요하네. 맞죠. 야, 그거 참 대단히 중요하면서 애매하면서 야릇하면서 아, 이거 신통방통하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겠다, 그죠? 그럼 그렇잖아. 이것을 부부 명의로 내가 부부 공동 명의로 그대로 보통 부부 공동 명의면 5대5로 하잖아요. 네네. 뭐 별다른 그게 없는 한 5대5로 해서 1주택이 있어. 우리는 1주택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전세를 줬어. 전월세를 주고 우리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대부분 좁은 그보다 이제 적은 평수로 가죠. 그렇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다른 데로 가 있어.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네. 그렇죠. 2주택이 돼버리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편법이 생기겠죠. 그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51%? 그렇죠. 예, 지분을 변경하는 거죠. 조금만. 51대 49로 바꾸는 51%. 거죠. 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2주택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51%를 아내 이름으로 해두면 좋죠. 아내. 그러면 그 1% 상간에 네. 식탁이 달라지고, 식탁이 달라지고. 1% 상간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이게 그 좋은 거네, 그죠? 좋은 거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지분 변동이 많이 생기실 거고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동 소유 주택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게 있잖아요. 많죠. 그죠? 네.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룸 건물 중에서 예를 들면 한 4층 건물이 4층 건물인데 내가 꼭대기에는 내가 살고 밑에 2, 3층, 1층에는 세를 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가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네.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 어떤 대책 수단으로서 네. 현재까지 네.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권 그 이면도로 쪽으로 가보면 이런 다가구, 그죠? 빌라 형태 네. 이런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죠? 지방에는 특히 많아요. 지방에는
그 대부분 이제 땅값이 싸잖아요. 예. 땅값이 싼데 거기다가 이제 4층짜리 집을 짓고요. 예, 예. 1, 2, 3층은 원룸 주고 4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다가구 주택 뭐 그 건물 하나에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사는 거죠. 네. 여러 가구가 사는 이것은 한 채입니까, 두 채입니까, 10채입니까, 100채입니까? 한 채입니다, 한 채. 한 채. 예, 아, 주택으로 그 주택으로 이제 건물을 지으셨다면 예. 당연히 그 주택은 한 층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즉 이거죠. 4층은 건물이에요. 이제 원룸 건물인데 4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1, 2, 3층은 이제 세를 줬어. 예. 원룸을 준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1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예. 즉 본인 명의의 주택이 본인 명의 주택이 거기 원룸 건물 하나밖에 없다. 예. 다른 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가세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이제 다가구 주택도 일단 그 다가구 주택 자체를 하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가세가 세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다만 아까 우리가 처음 했듯이 이제 비싼 주택은 또 안 그렇죠. 되겠네요. 그죠? 9억 이상. 9억 예.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 기준 이상은 시가. 고가주택에 분류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라도 혜택이 없다. 예. 즉 이 말이 뭐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겠네. 그 9억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4층짜리 원룸 건물이 9억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남 네. 이면도로는 많아요. 강남 이면도로 많을 거고요. 강남 이면도로는 네네. 뭐 9억짜리 사실은 이런 빌라가 없죠. 그 네. 다가구 주택 한 통째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또 사각지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물건 관심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뭐 월세형 수익성 부동산이 이제 관심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물건들 예. 건물 한 개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그렇구나. 이게 사각이 혜택이 문제. 있다. 사각이 문제라. 사각이 문제네. 네. 사각지대. 근데 이제 그 얼핏 보면서 제가 그 검색한 기사인데요. 내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예. 즉 본인이 거주하면서 원룸을 주고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끔 법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세금은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후의 문제겠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임대 사업자를 100% 등록을 하게 만든 상태에서 세금 때릴지 날지는 나중에 지켜보면 알 그러니까 문제이기 장기적으로 때문에. 보면 결국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는 게 맞죠. 장기적으로 맞아요. 보면 요즘 이제 계속 정부가 가난하니까 자꾸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복지 때문에 특히 그렇죠. 우리가 고연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인데 수 그렇죠. 확보는 이제 힘들고 그 동안에 제대로 못 받았던 세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빠르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충격이 오는 거죠. 맞죠. 충격이 오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맞아요. 준비할 건 준비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이제 월세 소득 공제 그죠? 예, 네. 월세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전세도 당연히 이게 전세를 주는 것도 임대 소득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세를 예를 들면 1억 줬다. 그렇죠. 그럼 세금 냅니까? 얘도 그 월세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번에 정부 대책 나온 게 전월세 이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1주택은 상관없습니다. 아, 1주택. 네, 1주택 상관없죠. 그러니까 전세를 주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 기준에는 똑같다. 그렇죠. 그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월세가 아니고 전세일 경우만 바뀐다. 그죠? 그럼 그렇죠. 똑같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전세일 경우는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보전금 합계액이 아하. 3억을 넘는 주택들만 대상이 된다 이거죠. 네. 아,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어야 되네. 즉,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줬어. 합계액이 3억이 안 된다. 아, 1억, 그러면 1억짜리 포함되진 두 채야. 않아요. 어허.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2주택 이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약간 월세랑 틀린 점은 전세에 대한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즉 85제곱미터 이하로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을 이제 보통 국민주택으로 분류하는데요. 또 이제 국민들이 사는 주택을 뜻하죠. 그렇죠. 국민주택. 쉽게 말하면 중소형 주택들, 싼 주택들 이런 주택 수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겠다. 이름도 바꿔야 돼. 이게 그 이하는 국민들이 사는 주택이다. 그 이상은 국민들이 안 사는 주택이다. 이거 뭐야? 이게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짓는지 좀 짜증나요, 사실은. 네, 이게 전형적인 펜가르기야, 펜가르기. 그 이하로 살아야 국민이고 그 이하로 그 이상으로 살면 국민 아니다. 야, 이거 좀 짜증나요. 누가 네이밍을 하지? 네이밍한 사람 나와라. 나와라 오바. 네. 어쨌든.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주택수 산정에는 국민주택 작은 중소형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비율은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요것도 이제 그걸 네. 정리해 보면 보증금이 뭐 여러 채가 있어도 내가 네, 여러 네. 채를 전세 주고 있는 임대 소득자라도 네. 그걸 합산하면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상관없다. 지금 네.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세 주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아예 과세 대상에 포함 안 된다.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주택수, 그렇죠. 예, 주택수 산정. 그렇죠. 예, 네. 이 부분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건데요. 네네. 주택수를 2주택 이상, 그렇죠. 2주택 이상 인재를 산정하는 것은 그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은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그걸 합산액이 제외하고, 네. 그걸 제외하고 그 합산액이 3억 원을 넘는 것들은 넘으면 다 과세한다. 그러면 3억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3억 원은 보통 1억이라 치면 1억당 네. 1억당 얼마 과세예요? 3억은 이제 넘었다. 넘었다. 네. 예를 들어 4억이다. 4억이면 4억 원까지는 그럼 면세고. 그러면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즉 간주 임대료라고 즉 간주 전세를 이제 월세로 월세로 산정할 때 환산한다. 네, 그걸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빼요. 즉 3억 이하는 과세 안 하겠다. 3억 이상은 면세점이다. 그렇죠. 그 4억을 받으면 3억을 빼고 1억에 추가 1억에 대해서만 대해서. 과세하겠다. 즉 초과 3억 1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60%만 과세하겠다 이거죠. 즉 4억의 전세를 준다 보증금이다. 그러면 3억을 빼면 1억이 남겠죠. 그렇죠. 거기서 60%. 60%. 네. 네. 3억 1억의 60% 6천만 원을 보증소득 임대소득으로 본다 일단.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다가 이제 6천만 원에 곱하는데 정기 월세 예금 한산. 이자율. 네. 정기. 정기 예금 이자율 1년치. 예를 들면 한 3.5%라고 보면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한 2.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라고 보면 네, 대략적으로. 3%라고 보면 60%. 네. 1억의 60% 6천만 원. 네. 6천의 3%는 3, 6, 18, 180만 원이 임대소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임대소득 이제 과세로 잡히는 건데 거기서 또 경비를 빼겠죠. 네. 네, 경비를 이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빼고 나면 잡히는 소득은 아주 작아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네,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죠. 네. 네, 크게 혜택이 되지 혜택 그 보시는 그 세제 혜택이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가세가 되시는 분들도 크게 많이는 내지 않는다라는 그렇군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이렇게 전월세에 대한 이렇게 대책들이 며칠 사이에 뭐 방방방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서부의 근총잡이들도 아니고 팍팍팍 나오면서 특히 임차인, 임대인이 공동으로 갈등했던 것들이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거였을 것 같아요. 과거 3년치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영수증 내가 뭐 온라인 이체했던 그런 것까지도 임대인이 전혀 모르게 한 방에 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탈루 소득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예, 세금을 탈루한 이런 것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죠. 상호 공포를 조장했던 것 같아. 임대인은 당연한 내가 임대인이라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그래도 이것을 좀 뭐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면 네.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제 또 날이 바뀌면서 많이 좀 해소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 나왔어요. 2016년까지 과세 안 하겠다. 2, 3년 유예 기간을 주겠다. 예. 그리고 그런 그 과세 대상 그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그 국세청이 국토교통부한테 최근 3년간 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확정일자를 그 자료를 건네받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즉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으면 그걸 역으로 환산해서 이제 월세에 대한 거를 추론할 수 있는 그렇지. 거죠. 즉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국세청에서 또 수정 발표한 게 기획재정부에서
13년 거부터 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2013년 작년 거부터. 그렇죠. 직전 3년 직전 거는 우리가 무시하겠다. 그리고 과세도 앞으로 향후 2, 3년 정도는 물지 않겠다. 그렇지. 그래야 네. 정상이지. 그래야 정상이지. 그러면 이제 꼰대 씨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죠. 우려가 해소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런 이렇게 골격 핵심 정보들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뭐 이제 과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소급하느냐 등등 이런 불편한 문제들은 계속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내일 또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은 뭐 그대로 이제 큰 골격을 형성하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 나갈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6월달 국회에서 다 입법이 된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뽑아 본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저금리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이제 매매 차익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 수입을 선호하게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원룸을 다가구 주택을 선호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세금을 뗀 이후에 세후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이런 그동안 음성화되어 있던 간행적으로 음성화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세금이 가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세후 수익률은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대 수준이 낮아질 거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편입시킬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인 정서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어. 근데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거의 예를 없을 것 들면 같아요. 연봉 한 2천만 원이야. 연봉 3천만 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으시죠. 그렇죠. 연봉 2, 3천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월세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월세 소득 공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까요? 뭐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보면 저는 한 연봉 3천 이하에서는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하 분들은 어차피 돌려받을 게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공제가 월세 아니라도 있어. 그렇죠. 세금 자체를 작게 내기 때문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오히려 환급 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소리신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연봉이 높으신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 한 3, 4천 이상 돼서 한 7천 정도까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이번 소득공제, 즉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무주택자. 근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단 무주택자가 아니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월세 잘 안 살아요.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피부로 와닿기가 쉽지 않을 거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이런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아까 소득 연봉도 좀 확대를 했고, 그죠? 또 그 한도액도 확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 또한 고 소득자에게 조금 더 혜택이 확대되었다라고 사실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겠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이제 또 그분들한테는 이제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를 세액공제 돌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받은 경향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차지하고도 한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꼰대씨 말에 약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요즘 그냥 시끌벅적한 이런 그래서 임대인도 잠 못 들게 하고 임차인도 잠 못 들게 하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그래서 6월달까지는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같이 또 이게 전해드렸던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스스로 세입자 입장 또는 임대인 입장 정리해 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그죠? 잠이 편하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개개인별로 그 주택수 산정 방법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그런 예. 부분들은 뭐 저희 머니스토리 TV를 통해서 그 같이 그 말씀 나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예. 많이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할머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저는 뭐 어떻게 그 청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두 다리 네. 쭉 뻗고 주무시고 또 우리 임차인들도 그죠? 임차인들도 뭐 그닥 이제 정서적으로 네. 아 이게 집주인 뒤통수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두 다리 쭉 뻗고 네. 예, 주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대 씨. 감사합니다.